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문으로 좀 다루고 있는 노무사인 만큼 아픈 분들을 만나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실비처리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 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했으면 요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승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제때 산재 신청을 하셨다면 휴업급여, 장애급여, 요양급여 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노인성, 퇴행성 질환인데 어떻게 산재가 되느냐, 왜 뜬금없이 산재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산재보험으로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재보험에 대한 오해만 한번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다쳐야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좀 많이 오해받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내고 있는 통계를 보아도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청이 거의 10,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9,500건에 달하죠. 굉장히 많고 승인율도 71%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요추간판 탈출증이나 관절염 같은 일반적으로 흔히 노인성,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병변들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만 해가지고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한다면 충분히 승인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근골격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해 볼 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픈 부위에 부담이 될 만한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 신청을 해볼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픈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아니면 작업대가 좌우에 흩어져 있어서 허리를 비트는 동작들이 좀 직업적으로 많다거나 하는 분들이면은 충분히 허리 부분에 부담을 가하는 업무다 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무릎이 만약에 아프다고 하신다면 작업하면서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미화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별도의 작업대 없이 작업을 하시는 조선소 사상공, 용접공 이런 분들 웬만하면은 신체부담 업무, 슬관절부 신체부담 업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를 수행해야 하느냐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또 어디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동적입니다만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까지 수행을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신체부담 업무에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 일용직 같이 누가 봐도 힘든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했음에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손목관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 노출 기간만 인정이 돼도 업무 부담이 좀 충분하다라고 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건이 그렇게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그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 산재 보상금을 크게 좀 뭉뚱그려 보면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병원비 중에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산재보험으로 결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재 승인 이전에 혼자서 지출하신 병원비가 있으시다면은 청구서 작성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만큼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받던 월급의 70% 정도를 산재로 인해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해주는 보험급여인데요. 만약에 이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계산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 몸에 남은 후유장애를 일정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요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한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가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애 등급은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보험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보험급여별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재를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산재 처리를 되게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통한 회사의 피해라고 해서 예상하는 것들을 조금 물어보면 보험료율 인상이나 아니면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나와서 감독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먼저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분명히 특정 사업장에서 보험료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17조를 보시면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이런 퇴행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산재가 승인이 되고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에 이 보험료율을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판단에 이 보험료는 더하지 않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이 노인성 퇴행성 수술로 인해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타도 이 사업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관계기관에서 감독이 나오는 걸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사실상 이 퇴행성 노인성 질병 산재 승인된 걸로 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러한 사실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을 보면 좀 더 명백합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 10조를 보시면은 매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절차에 맞게 근로감독을 나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종합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인 만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근로자가 심하게 다치는 경우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 근로감독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산재로 승인됐다고 해서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대부분의 업무는 보통 어느 정도 신체 부담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라면 직업적인 요소가 더욱 많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진단일로부터 3년만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보상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퇴행성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꼭 자신이 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